저번에 미국 내 대통령 선거가 사실은 민주주의의 어떤 전형적인 모델이겠는데 이번에 선거 과정을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 선거제도가 훨씬 더 앞섰다. 속도도 그렇고 정확도도 그렇고 또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1787년 헌법을 만들고 워싱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위했던 선거제도가 안착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우리의 제도를 볼 때는 오히려 민주주의 제도에 있어서 더 장점이 많다는 생각을 좀 요번에 가졌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 인사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박승준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굉장히 의정생활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해 주신 민홍철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이상민 의원님, 후영문, 윤영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방 주신 그 질문과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어찌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 구성원들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구성원들의 성격이라고 할까 이게 단일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치 시스템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주가 연합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의 권한이 한국의 도나 이런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하다는 것이고 선거 제도 자체에 그러한 그 주의 권한을 목소리를 존중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승자 독식 방식의 선거인단으로 이렇게 대통령을 뽑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복잡하고 다원적인 국민들을 통합해내는 정치 시스템 이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지금 현재 미국 민주주의가 보여주고 있는 그 혼란상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사실은 뿌리가 좀 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미국도 여러 세계 많은 국가들의 모범 사례로서 이렇게 생각이 되어왔던 민주주의인데 지난 한 20-30년 동안 이 세계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계층, 소외된 계층, 힘들어하는 계층들을 품어안는데 미국의 민주정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보고 힘들어하는 계층, 예를 들자면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 러스트벨트의 주민으로 그런 사람들의 불만과 분노가 그동안 쭉 쌓여왔었는데 그게 결국은 4년 전에 대선에서 폭발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활용을 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다음에 지난 4년 동안 그 리더십이 문제가 됐는데요. 그 리더십이 어떻게 해서든지 통합을 시켜나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발휘가 된 게 아니라 분열하고 그 분열된 것을 활용을 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득으로 삼아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영향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리더십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떠오르는데 미국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면 1787년 미국 헌법 이후에 쭉 미국이 이제 성장을 하다가 남북전쟁이라는 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링컨이 이제 남북전쟁을 통일하면서 분열된 미국을 연합을 하고 실질적으로 19세기에 20세기 강대국으로 성장을 하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 2016년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가 등장을 하면서 오히려 통합이 아닌 분열주의적인 리더십을 발휘를 하면서 미국을 이끌었다는 거죠. 인종적인 어떤 갈등.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이 100년 동안에 상당히 역사적 발전을 이뤘던 그 환경과 트럼프 이후의 미국을 보면은 갈등과 분열의 양상이 더 큰 것이다. 그럼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고 그것이 한편으로 볼 때 미국의 지도를 볼 때 지금 장관님 얘기하셨듯이 과거에는 남북의 전쟁에서 남북 통합을 이뤘다고 하면은 지금은 동서와 남북이 분열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지금 정치 지형이 아니겠느냐.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미국의 정치 리더십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패권적 지위가 매우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지 않느냐. 오히려 내부의 갈등이 증폭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이번 미국 대선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런 측면이 상당히 네.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대륙이 거대한 대륙인데요. 동쪽과 서쪽의 그 대도시들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그 동안에 한 3, 40년 진행되어 온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자유무역, 그 다음에 투자, 돈의 어떤 이 자유로운 흐름 이런 것들을 강조했었던 그런 흐름 속에서 이득을 보아왔던 그런 이 지역입니다. 바로 그 세계화의 네트워크 안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로 금융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혜택을 보아왔던 계층이 있는가 하면은 그 동안에 이제 실업자가 되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수입품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 제조업이 약화되면서 실업자들이 막 늘어나고 했던 그러면서 이 일종의 커뮤니티가 해체가 되고 했던 현상들이 벌어진 게 내륙 쪽 네. 말씀하신 내륙 쪽 그 러스트벨트 그런 쪽입니다. 이제 거기에서는 그 동안의 어떤 이 세계화를 통해 가지고 이득 보았던 그런 또 다른 절반의 미국에 대한 강한 분노와 또 그러한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축이 된 정치 질서에 대한 저항 또는 이걸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는 굉장히 이제 강하게 드러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하나의 미국이 아니라 두 개의 미국으로 지금 완전히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새 대통령이 들어선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이 분열을 어떻게 통합의 길로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의 길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취해 나가야만 되는데 그 개혁 조치를 취해 나가려면 세제 개혁이라든지 무슨 의료보험 개혁이라든지 여러 개혁을 취해 나가려면은 의회가 도와줘야 되는데 의회가 완전히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원에 예를 들어서 상하원을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령을 한다. 다수당으로 그러면은 훨씬 나아지겠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 예, 지금 그렇게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대외적으로도 이제 국민들한테 이렇게 호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민주주의, 자유무역 그 질서, 또 자유주의 질서로 되돌아가야 되고 미국이 리더십을 행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지지해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국민들한테 그 근거가 내부적으로 흔들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대외적인 위상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예. 굉장히 마크로하게 제가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더 하고 플로에 계신 분들이 더 궁금한 거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리면 미국이라고 하는 상황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 세계적인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1917년, 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어가지고 엄청난 전염병이 창궐했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30년대에 경제 대공황, 우리 미국으로 그때 1960년대에 흑백 갈등이 있었습니다. 킴 목사가 등장하고 이러한 갈등 구조, 어려움의 구조가 사실 집약된 게 2020년 같습니다. 지금 볼 때 미국의 코로나 위기,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하나는 인종 간의 갈등, 지금 흑백 간의 갈등, 또 동서, 남북 이런 갈등의 모든 구조가 2020년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대통령 선거의 하나의 어떤 집약으로 표현되는 것인데 앞으로 이제 미국의 세계로 볼 때 이러한 중축적 구조의 어려움들을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겠느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것을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더 나가서 미국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저는 한국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거에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스트롱맨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스트롱맨이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는 스가 총리가 등장하면서 위크 리더십이죠. 약한 리더십을 보이고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도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하면은 한국이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운전자를 됐든
새로운 전환점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 플로의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질문이십니다.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릴 때에 한국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플러스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어떤 뭐라고 할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하고 또 그러는데 또 경제적으로 번영을 하고 하는데 플러스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또 마이너스가 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걱정스러운데요. 미국의 추락은 세계 정치에서 리더십의 공백을 의미를 합니다. 결국은 리더십의 공백이 오게 되면은 그 어느 누구도 세계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국제 질서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1930년대가 딱 그때였습니다. 그때 리더십의 공백 상태였는데 영국은 기존의 리더십이었는데 힘이 기울어 가지고 리더십을 계속 행사하고 싶은 의지는 있었지만 힘이 없었고, 미국은 이미 상당히 권력이 축적이 되어가지고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는데 의지가 없었고 해가지고 이게 완전한 리더십의 공백 상태에 도달하다 보니까 1929년 뉴욕 주식시장 폭락 사태가 불필요하게, 만약에 리더가 있었다면 그걸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이게 공황으로 확대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다. 그래서 엄청난 이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비슷하게 국제 질서가 완전히 리더십이 실종이 돼가지고 갈대로 가는 그런 혼란 상황이 닥쳐오면은 한국도 그 와중에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도 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인 어떤 강대국의 환경 자체가 오히려 쓰나미적으로 그렇습니다. 몰려갈 수 있고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거기에 대한 여파가 한국에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데 어제 이렇게 미국 대선 쭉 지켜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정말 이렇게 좀 질문 좀 할까요? 플로에 계신 분들 혹시 최 기자, 매일경제 최 기자가 마이크 좀 갖다 주실래요? 마이크 좀. 이걸 갖다 주시죠. 네. 정말 직접 받으십니다. 네, 매일경제 최혜빈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현재 미국은 이제 중국과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은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 강한 부담을 지어주고 있었잖아요.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된다면은 좀 더 한국에 호의적인 협상이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 하나 더 받고 답변을 드릴까요? 혹시 계신 분 있으세요? 네, 여기 앞에 여기 좀 주실래요? 그 바이든이 당선은 제가 볼 때 트럼프는 아시겠지만 미국의 비주류였지 않습니까? 원로부터 옛날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보수론들 공격하듯이 뉴욕타임즈나 CNN들이 공격하고 또 주류사회들이 트럼프에 대한 대단히 반감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럼 바이든이 다시 등장했다는 것은 다시 비주류사회가 미국을 접수한 것이 되는데, 그래 되면 비폭격자 같은 이런 신자유주의가 다시 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좀 됩니다만 어떻게 보시나요? 예, 좋은 질문이세요. 마이크 좀. 핵심적인 질문이 좀 들어왔습니다. 디테일하게 미중 무역 갈등이 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하고 한국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문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목표에 더 강해질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인데 하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미중 무역 갈등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이는 첫째, 이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 영어식 표현드리자면 like-minded country들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려고 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중국을 압박을 해서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지식재산권 문제를 소홀히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그 기술을 갖다가 강제로 이전을 갖다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걸 많이 시정을 하려고 할 때 단독 플레이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그런 비슷한 그 문제점을 가지고 이 지적을 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른 국가들하고 연합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연대해가지고 연합으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캐치프레이즈가 있다면 그거는 민주주의와 동맹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 엄청나게 훼손이 됐다. 이거를 빨리 제자리로 돌려가야 되겠다. 제도라든지 관행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제자리로 돌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전 세계를 향해서 본보기를 국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가지고 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그 자유주의 질서를 침식해오는 권위주의 국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나라들을 갖다가 제압을 하겠다 이런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와 동맹이 중요한데 또 바이든의 경우에는 동맹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동맹들과의 어떤 네트워크를 강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무역 갈등의 양상이 조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무역 적자 이거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더 많이 미국 상품을 사주기를 압박하는 그 차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공정 경제 관행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쳐라라고 하는 그 압박의 측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한 1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패턴을 보였느냐면은 불공정 그 관행을 시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그 농산품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중국에 팔아가지고 자기 지역구 주민들이나 이 미국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것 이거를 더 주안점을 두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어떤 그 경제 관행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었던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당선이 되게 되면 양상이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은 이 중국의 어떤 불공정 무역 관행 그거 자체를 다른 국가들하고 연대해가지고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훨씬 더 많이 기울일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든 행정부의 그 경제 외교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은 미국 중산층을 위한 경제 외교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질문하신 그 신자유주의적으로 이 그 생각을 한 그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이든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품이나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세계 도처에 자유롭게 흘러다니는 것이 이득이 된다라고 미국한테 득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데는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대기업들이나 다국적 기업들이나 이런 쪽은 이득을 보지만 그 와중에 미국의 중산층들이 약화됐기 때문에 미국 중산층을 강화시킬 수 있는 무역을 해야 된다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국에 대한 압박도 거세질 거라고 보고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의약품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아주 민감한 그런 품목의 그동안에 품목에 대해서 그동안에 중국에 의존해 왔는데 이제 그거 안 하고 미국이 자체 생산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역 갈등의 양상이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고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에는 방위비 분담 그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죠. 우리한테 뭐이 한꺼번에 5배를 내라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미국하고 협상을 하고 뭐 해서 미국 실무 협상팀들하고 한국 쪽하고 합의를 했던 게 13%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3% 올려준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미국 쪽에서 대통령한테 들고 갔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안 돼 하면서 자기네 정부의 실무협상팀이 오케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50% 올려받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결렬이 된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던 건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경우에는 이 사람은 방위비 그 우리 쪽에서 제안한 아마 13%그 안을 수용을 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동맹국을 압박을 해가지고 방위비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올려받는 것은 할 짓이 못 된다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까지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별 어려움 없이 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 신자유주의 시대는 간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들어서더라도 신자유주의 시대는 아니고 미국의 국익을 앞세우는 그런 이 대외 경제 정책을 펼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보호주의로 흘러가는 건 아니고 이 적절히 관리를 해 나가면서 미국의 경제 정책을 펼쳐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좀 질문 하나 더 드리면 가장 관심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대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을 좀 전제로 해서 제가 앞에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질문을 좀 하나 드릴까 싶은데,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에서의 피벗 아시아, 아시아 회귀 정책, 재균형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사실은 한반도 정책이 전략적 인내, 전략적 인내라는 것이 북한의 변화를 끊임없이 기다리겠다. 기다리고 나서 미국에 개입을 하겠다. 이게 전략적 인내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오바마 정부의 한 8년 동안은 전략적 인내가 전략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아서 사실은 한반도 정책이 반기가 됐다. 버려진 정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어떤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오바마 정부를 이어가고 있는 조 바이든 정부가 등장했을 경우에 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핵 문제가 됐든 우리가 또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체제가 됐든 여러 가지 이제 얽혀 있는 건데 트럼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탑다운 방식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방식. 그런데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바텀업으로 해서 실제 외교관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어떤 절차적 과정을 거쳐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조 바이든의 큰 대외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큰 줄기를 보면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에 대한 정책을 그대로 갈 것인지 이거 실패한 정책인데, 또 하나는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바텀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실효성이 없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실제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조 바이든의 지금 나오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한반도 정책이 좀 나랑을 걷게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북한에 대한 부분, 또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큰 흐름들이 오히려 좀 체크가 걸리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좀 여러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상당히 중요한 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었고 사실은 문제 해결을 연기를 하면서 북한이 계속 핵대가를 하고 그래서 북한의 협상 포지션만 더 강화시켜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트럼프의 경우에는 이 미국의 역대 행정부와 전혀 다르게 이례적으로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했고 3번씩 만남을 가졌고 또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합의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하노이에서 합의가 실패했습니다만은 그 연장선상에서 만약에 재선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그 정상회담이 열리고 협상이 진행이 되고 해서 스몰 딜이라고 얘기하는 소규모의 타협안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인간적인 유대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외교적인 업적을 내서 좀 과시하고 싶은, 그래서 노벨상도 타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가 강하게 있고요. 그래서 그럴 기회가 있는데 비해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는 아마 상당히 다른 어프로치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은 전형적인 전통적인 그 외교가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36년 동안 상원의원을 하면서 수많은 외국인들을 만났고 지도자들을 만났고 또 부통령까지 했고 그래서 전 세계에 뭐 유명한 사람들 다 만나봤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현실주의라고 이제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 외교 정책을 펼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주 그 미국적인 특색을 가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런 이슈들을 아주 실용적이고 그런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도덕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이 도덕적으로 그 법을 어긴 북한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관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렇게 문제를 아주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주고받기식 협상을 통해서 타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미국을 설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과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북한 핵 문제를 풀 때에 이 그동안의 미국의 그 대북 이 북핵 해법은 뭐였냐면은 북한이 먼저 그 비핵화를 하면은 그 다음에 미국이 보상을 해주겠다. 그게 경제 보상이 됐든 무슨 뭐 안전 보장이 됐든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과 북한 간의 신뢰가 굉장히 돈독하다 하면 몰라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가진 거를 다 내놓고 네가 주기를 기다리라는 얘기냐라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리비아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자꾸 지적을 받는 이유인데 그런 접근법은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설득을 해야 됩니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그리고 동시에 미국과 북한 간의 정치적인 신뢰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강화해야만 협상이 잘 타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처럼 정치적으로 북한을 인게이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또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설득해서 정말 바이든 대통령이 한쪽으로는 뭐 협상가들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협상을 맡기는 아니더라도 정치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북한의 탑 리더하고 함으로써 어떤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만약에 소홀히 한다면은 정치적인 인게이지먼트의 필요성을 소홀히 한다면은 과거의 방식이 재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이냐가 우리 정부의 최대 과제가 될 것입니다. 최대 과제 얘기하셨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있을 때 좀 답답한 남북 관계, 답답한 북미 관계 거기에 따라서 돌파구가 없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무엇을 찾을지 참 나란히 예고가 됩니다. 예, 그런 측면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막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외교 문제보다도 국내 문제가 너무 엄청나게 산적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코로나 극복해야죠. 지금 코로나 완전히 손 놓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빨리 제압을 하느냐 이게 엄청난 과제고 경제 위기. 뭐 대공황에 준하는 그런 충격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뭐 의료 보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외교 문제에 눈을 돌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외교 문제에 눈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북한 문제보다 더 급한 거는 중국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북한 문제가 뒤로 밀려서 소홀히 된다 그러면은 지금 북한은 경제 제재 해제하는 게 엄청나게 다급합니다. 경제가 엄청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얼마만큼 기다려 줄 것이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게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예를 들자면 뭐 핵실험 한다든지 뭐 ICBM을 갖다 발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려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북미 관계가 트럼프가 쌓아놓은 그동안에 4년 동안 나름대로 싱가포르 합의도 하고 했던 이런 것들 이렇게 모두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바이든 행정부 시작이 되자마자 이 한미 간의 본격적인 그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된다. 근데 그 논의는 단순히 핵 문제에만 국한되지 말고 한미 동맹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하는, 그런 다음에 이제 핵 문제, 방위비 분담 문제, 무슨 전시작전권 환수 전환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 동맹의 미래 협의체 이런 거를 갖다가 한미 간에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된다. 정부가 시작이 되자마자.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들을 갖다가 논의를 하고 미국을 일단 안심을 시켜줘야 됩니다. 네. 한국은 당신네들하고 같이 간다. 그러니 안심해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하고 동시에 또 우리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미국에게. 한반도에서 이 과거의 해양 세력하고 대륙 세력이 서로 부딪히면은 한반도는 엄청난 고통을 경험을 해왔다. 뭐 저기 임진왜란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하고 명나라 사이에 끼어가지고 한국이. 그 다음에 청일전쟁도 마찬가지죠. 노일전쟁 겪고 나서 한반도가 식민지화 돼버렸죠. 그것도 뭐 이 강대국들 간의 이 권력 싸움의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다음에 분단된 것도 전형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전쟁이 한국 전쟁 터진 것도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특수성, 지정학적인 특수성을 미국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한미 동맹의 타겟은 한반도에 국한하자. 이거를 중국으로까지 확대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것. 특히 군사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어떤 그런 거는 하지 않도록 하자. 이거는 당신네들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수성을 고려해가지고 이해를 해줘야 된다. 대신 우리는 한반도 문제와 글로벌 이슈에 당신네들이 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거 우리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치 차원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와 시장의 원칙이라 뭐 다자주의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나라로서의 우리 아이덴티티가 있다. 그런 면에서 당신네들하고 같이 갈 것이다. 라고 딱 합의가 되면은 전자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미국이 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좀 늦추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힘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제대로 말이 마찰을 끄는 거거든요. 그런 틀이 없이 세부 사항들을 갖다 논의하려니까 이게 자칫 마차가 말을 끄는 그런 형국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나 한미동맹 체제 하에서의 신뢰관계 구축한 가운데 한미의 어떤 쟁점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해주기 힘든 거를 분명하게 미국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중국한테도 그런 걸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국가 아이덴티티는 민주주의고 자유고 시장 원칙이고 다자주의고 이런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교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런 가치들에 입각해가지고 할 거다. 당신네들이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 될 거다. 한미동맹도 그런 차원에서 인정을 해줘야 될 것이다. 북한 문제가 있는 한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그런 외교를 할 텐데 다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당신네들을 이 한미동맹의 타겟으로 삼는 것은 특히 군사적인 차원에서 타겟으로 하는 것은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막도록 하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 우리 외교의 입지가 아주 훨씬 더 수월해지고 한미 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도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중요한 쟁점들을 다 윤 장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플레이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좀 손 좀 들어볼까요? 예, 그러면 두 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여기 갖다 드려볼까요? 아니 여기 한번 갖다 드려보시죠. 여기 두 분은 먼저 거기 계신 분. 예.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브레이크 뉴스의 김충렬 기자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이 주정부 주지사가 만들어놓은 우편 투표에 이제 불복해서 대법원으로 가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대법원 이제 대법관 구성수가 보수대 진보 6대 3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연방의 특수성이 우리의 지방자치하고는 독특하게 더 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보수주의자인 그 베럿 대법관을 임명한 이 결과가 과연 앞으로 재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270명을 확실히 한다면 그 여론 자체가 변화돼서 트럼프가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인정해온 패배를 승복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그 우리 한반도 평화 문제, 비핵화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복잡하게 학술적으로 수없이 뭐 사자, 육자회담 이렇게 했는데 또 더구나 하노이에는 결렬에 그 일본의 그 개입이 지금 G7의 한국의 G7 차례도 반대를 하고 WTO 사무총장 반대도 하고 사사건건 그 우리의 그 앞날에 중요한 변수로 일본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극우 보수 세력이나 보수 언론에서는 한미 동맹이 혈맹이고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미일 동맹은 한미 미일 동맹의 어떤 종속관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가 이 부분 하나 하고요. 거기까지만 할까요? 예, 예. 다른 저기 질문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좀 질문을 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국회 출입기자 송범 기자입니다. 우리 윤정원님, 네, 저번에도 뵙고 오늘 대단히 네,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부연해서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아마 외무장관 훌륭하시기 때문에 좀 아까도 전자권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쿼드나 i5에 대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자권을 언제 가장 좋고 또 꼭 필요한가 이건 네, 문재인 정부에 그렇지 않으면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저 사적으로 지금 외국 사람은 빈센트 브룩스를 만나보고 에반스 대장도 다 만나봤어요. 주교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전번에 빈센트 사령관 계실 때는 대단히 친화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짜 미국당 사령관 나왔어요. 그 얘기는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구호드, 네. 구호드는 지금 일반적으로 4개 나라인데 우리가 그게 가입하는 게 좋은가? 좀 유행성 물러서 있는 게 좋은가? 더욱 전문가가 우리 이동철 위원장 계신데 대신 좀 묻겠습니다. i5에 우리가 가담하는 게 좋은가? 아니다. 지금 이르다. 뒤에 하는 게 좋은가? 여러 가지 대해서 좀 네, 장관님이 설명 주시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제가 정리를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할 것이냐 이 질문으로 좀 집약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본이 이제 한국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일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질문이 앞에서 하셨고, 두 번째는 전자권 전환에 대한 시기 문제, 그리고 미국이 대봉쇄 정책을 쓰고 있는 이런 쿼드 정책에 대해서 한국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냐. 쿼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4개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미국의 어떤 군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봉쇄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이제 전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 근데 또 한 중간의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좀 장관님 지금 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할까 이 선거 결과에 자신이 불리하게 나올 경우에 선거 결과에 그렇게 순순히 승복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힌트는 캠페인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젯밤에 펜실베니아의 경우에 이미 도달해 있는 표조차도 이게 까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이거를 대법원에 올려가지고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저
전반적으로 미국의 반응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민의 어떤 투표권을 갖다가 헌법에 보장된 투표권을 갖다가 무시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냐라고 하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자마자 펜스 대통령이 계속해서 카운팅을 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또 그걸 좀 번복하는 그런 비슷한 발언을 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펜실버니아의 경우에 투표가 어떻게 이제 금요일 내일 거의 다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개표가 끝날 경우에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근데 이 우편 투표는 압도적으로 바이든 쪽이 셉니다. 그래서 지금 뒤지고 있는 거를 어젯밤에 보니까 75%까지 개표를 했던데요. 나머지 25% 중에서 바이든 표가 많이 쏟아지는 경우에 그걸 극복을 해가지고 펜실버니아까지도 이 바이든이 이긴다 그러면은 상당히 아마 이 트럼프 쪽의 어떤 불복의 명분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약화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아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어쩔 수 없이 승복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대법원으로 올려가지고 재판을 받았을 때 6대 3이니까 압도적으로 트럼프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다른 한쪽으로는 미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런 식으로 났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민주주의는 완전히 종언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압도적인 어떤 그런 이유가 또는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미국 민주주의가 끝난 것이 되는 그런 충격이기 때문에 아무리 보수 쪽의 재판관을 갖다가 트럼프가 3명씩이나 임명을 했어도 그 사람들이 이 문제를 다루는 그거는 아마 상당한 독립적인 의견을 가지고서 다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 문제는 스가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좀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우리가 의연하게 임하더라도 이거를 경제나 안보 이슈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이렇게 그동안에 주고받기식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물론 문제의 근원은 아베 총리의 수장주의적인 아주 잘못된 역사관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고 그거를 아직도 포기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리더가 일단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아무리 스가 총리에 대한 영향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이거를 정경 분리의 우리가 지켜왔던 원칙 거기 입각해가지고 관계를 좀 회복을 하는 게 우리한테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역사 문제는 한일 간의 양자 문제로 다루기보다는 국제사회의 국제규범 문제로 다뤄나가는 것이 우리한테 훨씬 유리하다. 저는 그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안부 문제 같은 거는 전시 여성 인권 차원에서 호소를 하면 수많은 세계적인 호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일본을 포위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그냥 마주보고 일본만 상대로 해가지고는 나는 그건 좀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 쿼드 문제는 사실은 지금 이 부장관하고 있는 스티브 비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쿼드의 참여 확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는 식으로 한 달 전쯤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좀 시간을 두고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베트남이나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 대상으로 미국이 삼고 있기 때문에 좀 관망을 하면서 새 정부에서 과연 이 바이든 정부에서 쿼드를 이 트럼프
때처럼 밀고 나갈지 안 나갈지 그것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예의주시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좋겠고, 가능하다면 아까 얘기했었던 그 군사적인 차원에서 중국을 적대하는 거는 우리가 조심을 하고, 대신 예를 들어서 뭐 가치의 차원이나 어떤 뭐 민주주의라거나 이런 것 차원에서 투명성과 이 공개성, 또 그리고 포용성 이런 것들이 이 개방성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된다면은 뭐 거의 가입을 해도 저는 별 무리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는 경우에 전작권 문제에 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는 어떤 그 전략 기조로 나갈지, 군사 전략 기조로 나가게 될지, 동맹 정책을 펼쳐나가게 될지 이거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최소한 4~5개월 정도는 그 리뷰 과정이 있고 세계 전략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두고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한 5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플로에 계신 분 질문 한 분만 더 받고 제 질문 마지막 하면서 좀 마감하면 오늘 전체적인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에 대한 주요 쟁점들은 다 다루는 것 같습니다. 또 플로에 계신 분들이 질문 잘 해주셔서 하나하나 다 짚었기 때문에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면 우리 하나 받고 제가 좀. 예, 안녕하세요. 서울시 중국원 이승로입니다. 많은 얘기가 있어서 한 번도 얘기 안 나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9일 날 외교부 북미국에서 발표한 미국 대선 동향에 따르면 10월 하반기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후보에게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결과를 시작했었는데요. 지난 2016년 트럼프 힐러리 선거 때에도 밝혀졌다시피 표본조사가 적고 조사 빈도가 낮은 이유로 여론조사에 대한 불정확성들이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그 바이든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했던 결과들을 뒤로하고 생각보다 많은 쟁점이 되어지는데요. 주로 이유를 저학력자나 저소득층, 소위 말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전폭적인 조사가 없었다라는 것들이 이런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론조사를 맹신하는 주의는 아니지만 의정활동하면서도 한편으로 소외계층이나 이런 저소득층 그리고 저학력층에 대한 수요조사가 참 적은 편인데 우리 한국이 앞으로 미국과 공정체계를 강화하면서 이런 소외된 계층에 대한 피해가 나름 예상됩니다. 지정학적인 부분에서 일본과 중국의 외교라든지 그리고 수출 문제들이 앞으로 거론된다면 그런 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예상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앞으로 G7에 참여하고 혹은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낸다는 바이든의 전략에 따라서 과연 안전한 정국을 맞이할 수 있을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에 중산층 미들클래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모든 외교도 거기에 귀착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던 데는 금방 질문하셨던 그런 우려 사항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사회적 그 보장 장치라고 할까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런 계층들에 대한 돌봄, 그 사람들의 고충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국내적인 개혁 이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그거를 어떤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하겠다 그리고 한국의 협력을 구한다라고 하면 그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거 못지않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국내 정치 차원에서 미국의 어떤 지금 경험을 참고 삼아가지고 우리도 미리 사회적 보장 정치라고 할까,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용보험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튼튼하게 정비를 하는 것도 좋은 것이다. 전체적으로 오늘 제가 이제 큰 그림을 보면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국에 대한 부분, 또 일본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한반도 정책에 대한 부분 하나 그 가운데 이제 쟁점들을 전시작전권, 또 주한미군 주둔군 지휘군 협정 관련된 부분 하나하나 좀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을 경우에는 어떤 협조 체제를 봐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지금 말씀하신 어떤 동맹 관계의 협력 체제를 더 견고히 한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렇지만 또 우리는 남북 관계를 개선을 통해서 평화 체제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도 뭐 동맹이냐 자주냐 이런 논쟁이 있는 건 뭐냐면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돈독함이 있다고 보면 또 남북 관계가 또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남북 관계에 소홀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어떤 지상과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더 그런 어떤 곤혹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가야 된다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지 전체적인 어떤 큰 흐름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오늘 그 장관님과 여러 말씀 나눴는데 못다한 얘기가 있다. 오늘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는 점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오늘 오신 분들이 큰 맥락을 좀 짚고 갈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뭐 핵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 관계를 잘 풀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성공하기 위해서 미국을 적극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를 이렇게 서로 대척점으로 놓고 보는 시각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고, 한미 관계가 잘 돌아가는 경우에 우리 북한 문제도 풀릴 수가 있고 남북 간의 평화 협력도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핵 문제 같은 경우도 이 북한 측에도 어떤 그 핵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미국 쪽의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동맹이기는 하지만 미국이 지금 그런 뭐 선 비핵화 후 보상식으로 지난 뭐 몇십 년 동안 20여 년 동안 압박을 해왔는데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는 이렇게 고쳐나가야 된다라고 설득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이 한미 간의 어떤 그 이 동맹의 어떤 신뢰를 유지를 해나가면서도 이 한반도 문제가 평화의 방향으로 나가게끔 해주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상호 조화의 관계고 일종의 공생의 관계이지 이게 대척점의 관점에서 보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저는 강조하는 게 북한을 움직이려면은 미국을 움직여야 되고, 미국을 움직이려면은 우리가 이 미국에 대한 대미 외교를 완전히 총력적 외교를 펼쳐나가야 된다. 행정부 대 행정부만의 외교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의회를 상대로, 언론을 상대로, 또 싱크탱크나 지식인들을 상대로, 여론 주도층을 상대로 해가지고 총력적인 그런 외교전을 펼쳐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만이 대미 외교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그 어떤 의미에서는 명분을 걸고 하다시피 해야 되는 게 그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생각을 좀 유연하고 그 실용주의적인 관점으로 바꾸고, 너무 도덕적으로 이렇게 이 판단을 하고 압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유도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민족의 어떤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사실 그 어떤 그 외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외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진정한 의미의 민족주의자가 되려면은 국제주의자가 동시에 돼야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 좀 보내주시죠. 오늘 그 윤 장관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왜 윤 장관님을 오늘 모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있던 것 같습니다. 명쾌한 어떤 쾌도난 맛의 답변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말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셔서
오늘 뜻깊은 자리였고 한반도는 어디로 우리의 미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장관님의 말씀 듣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장관님 감사합니다.